안녕하세요. 자, 공무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자, 2023년 계묘년이죠. 자, 계묘년은 우리 12간지에서 토끼띠, 토끼해입니다. 계묘. 그래서 2023년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한 1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부분은 최저 시간 시급이죠.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이라고 하고, 물론 시급이 오르다가 보면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2023년 계매년 계면연의 최저 시급은 앞전에 2022년에는 9,160원이었죠. 9,160원보다도 5% 올랐습니다. 5%는 대략적으로 물가 상승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60원이 더 인상돼서 2023년에는 최저 시급이 9,620원입니다. 자, 9,620원인데 이걸 월 환산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항상 노동 시간을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넘죠. 해서 201만 580원입니다. 201만 580원. 자, 드디어 이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1만이니까. 그러니까 최저 시급은 이 정도는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00만 원이. 자, 주 40시간 근로 기준 근로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자, 월급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휴시간이라는 것은 209시간에 다 들어간 겁니다. 제 속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돼. 자, 2022년에는 512만 1,080원 대비 5.47% 오른 540만 964원. 물론 이것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상당히 올랐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한 사람 걸 네 사람 다 곱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올랐고,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 역시 이것도 오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최저 시급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은 자, 이거 상당히 논란거리죠. 보행자 보호위의 우회전 신호등. 자, 우회전 신호등. 이것도 여러분들 자, 우회전 신호등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차가 이게 이제 대로라고 합시다. 대로인데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차가 가죠. 진행하죠. 진행하는데 만약에 건널목입니다. 건널목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어쩌냐면은 차가 가게 되면은 건널목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켜져 있어요. 파란불이 켜져, 물론 빨간불일 때는 그냥 가는 것이고,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사람이 보행자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우회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칫 불쑥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어느 쪽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불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자. 일단 먼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는 일단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지금 멈추고 나서 자, 보행하는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고 가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아예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자 이런 맥락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작년입니다. 전국 15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우회전 신호등이 2013년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그러니까 이 신호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등만 잘 지킨다면은 사고는 굉장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런 경우는 꽤 심각하죠. 사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운전자는 우회전 시 이 신호에 따라 주행할 수 있게끔 신호등을 만들어서, 그렇죠? 정부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지역의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운영 후 3개월간 약 51.3% 감소했다. 굉장히 많은 감소죠. 반 이상이 감소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자라고 말한 것인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자, 불편하다는 것은 실제 우회전 신호등 말고라도 아까 이런 경우 있었죠. 이런 경우 멈춰야 되는데 이 보행자가 없어요. 보행자 전혀 없어.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멈춰 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는 뭐 바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 대비 여러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애매하더라 이거야 이게. 그래서 아예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논란거리도 없애고 거기다가 아예 교통사고의 어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도 운전하면서 느꼈던 바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칫 이게 어떤 서로 간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충돌하고 서로 갈등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행자 우회전 신호등.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그토록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이 어떤 식품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유통기한 그랬어요. 식품의 어떤 유통기한. 여러분들 식품을 사서 보면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죠.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근데 사실은 유통기한이 지나쳐버린 음식 먹었을 때 물론 찝찝하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어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찝찝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이걸 바꿉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어떤 제품에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유통한 게 아니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하고 라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려고 했던 그런 폐기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앞서 말했지만은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걸 섭취했을 때, 먹었을 때, 자, 이게 과연 우리 신체에서 어떨까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늘림으로써 그런 염려가 좀 줄어든다. 식품의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품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소비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식품 유통기한보다는 더 길어진다. 그렇게 해서 기존 포장지 폐기물에 따른 자원 낭비 우려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다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나 가장
유통기한이 짧다고 할까요? 그리고 가장 음식에 우리 식품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또 이 상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우유입니다. 우유는 2031년부터 소비 기한을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한다. 아무래도 우유 같은 경우는 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짧다는 건 그만큼 변질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저상버스. 자, 저상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그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그 보도블록 높이 혹은 또 이제 그 바닥 도로 높이와 차를 우리가 탈 때 차 높이를 보게 되면은 차는 더 높죠. 높다 보니까 그 들어간 입구에 계단을 설치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데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랄지 혹은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런 장애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상버스가 도입된다면 아마도 이제 그런 불편을 줄여줄 것이다. 사실은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노약자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혹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권 문제에서라도 진일보한 대책이다. 2023년 1월부터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물론 이제 휠체어 탑승자에게도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관절이랄지 이런 부분, 무릎이랄지 이런 부분에 좋지 않은 그 노약자들, 특히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들도 이제 체격이 적기 때문에 그 오르내리고 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자, 그래서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1년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역시 2배 이상 높이겠다. 농어촌 버스도 1.4%에서 42. 이건 굉장하죠. 마을버스는 3.9%에서 49%.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수단에서는 편의점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이제 거기에 맞게끔 뭐 휠체어 승강 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 블록 등 이동 편의 시설도 확충된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시 지자체가 등록 말소한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배달 앱이랄지 이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 꼭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사실은 공무원 급료가 한 3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300만 원이다. 그런데 배달했더니 배달한 사람들이 500, 심지어 뭐 600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그렇게 어렵게 시험 보고 이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시험 보고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배달하는 사람들은 많다? 참 그렇죠? 자,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은 자체하고 이 배달 앱이랄지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을 하게 한 수단으로서 오토바이, 물론 요즘은 이제 전기 자전거, 그냥 자전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두 번, 세 번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를 당연히 예방할 수 있는, 또 사고가 난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라는 맥락이에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뭐 또 이제 오토바이도 이제 같은 맥락에 집어넣은 겁니다. 2023년부터 무보험 이륜차 오토바이 또 거리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무보험이 있을 때는. 2022년 기준 번호판 등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배달업에 사용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 종사자들이랄지 또 배달해서 오토바이를 수단으로 하는 사람인지 이런 데가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차대 번호, 소유자 성명 등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의 신고 정보가 불명확한 오토바이 25만 대를 재조사해서 16만 건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많이 그렇게 등록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지. 그렇지 못한 나머지 9만 4천여 건은 2023년 7월부터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 폐기.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 이륜차.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단 방치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사고 일으키고 또 이 책임 소재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맥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자 지자체가 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 상당히 이건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꼭 해야 될 그런 조치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여러분들 지하철에 타고 반드시 이제 버스로 이 버스가 환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버스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버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마을 버스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할인하죠. 근데 아예 이렇게 묶어서 이걸 두 개를 묶고 지하철 버스를 묶어서 통합 정기권. 이제 통합 정기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교통비를 전략시켜 주겠다, 줄여 주겠다. 그런 맥락이 되겠죠. 정부가 2023년부터 지하철과 버스가 통합된 정기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탑승 정기권, 그동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아 아쉽다. 그렇죠? 해서 이제 그런 역세권 주민들에 의해서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걸 개편하자. 라고 해서 결국은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해서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게 되면 대략 27에서 38%. 자, 27에서 38% 혜택이 돌아간다. 이 정도로.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한 혜택이죠. 사실 여러분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마 한 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저도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12, 3만 원이 기본 평균 월 12, 3만 원인데 만약에 저는 뭐 정기적으로 다닌다기보다는 또 나가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이렇게 한 달간 하는 경우 아마 저보다는 더 많이 제가 볼 때는 15만 원 이상 지출된 경우가 있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면은 이런
여기서 여러분들 27에 30%만 DC가 돼도 얼마입니까? 30%. 한 4, 5만 원이 DC가 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가계에 보탬이 되죠. 이것도 실제. 그래서 예를 들어 수도권의 10km 구간을 60회 통행할 때 60회 하루에 두 번이면 30번입니다. 30일이지 하루에 두 번 탄다고 했을 때. 통행할 때 기존 지하철 버스 요금은 7만 5천 원이지만 통합 전기권을 도입하면 5만 5천 원. 2만 원이 세이브 되잖아요. 세이브 되네요. 26.7%. 또 수도권 30km 구간을 60에 통행할 때는 9만 9천에서 6만 1,700원 37.7%.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제도이죠.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돼서 결국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요즘은 뭐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러시 아워랄지 이런 경우 특히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한다라고 했을 때 그 트래픽 그 교통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면은 아마도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만큼 탄소 가스도 감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이런 지하철 버스 통합 전기권 도입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또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공무직 2023년 공무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 부분은 2023년부터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자,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이 버버리사가 우리 그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의류를 만드는 회사죠. 우리가 실제 이제 버버리를 한때는 우리가 바바리 그랬잖아요. 바바리. 그 체크무늬를 대표적으로 들고 나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결국 상표권이죠. 이것은 버버리라는 상표권을 사용하려면은 상표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이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을 꼭 우리 학교에 교복으로 선정해서 입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다가 상표권을 등록 상표권에서 일정 부분 로열티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상표권에 의거하여 버버리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2019년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자사 체크 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했다며 우리나라 교복업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버버리와 국내 교복업체 측은 버버리 체크 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2022년까지 사용하고 2023년부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합의. 그 말은 결국 2023년부터는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로열티를 지불해라. 그런 말 아닙니까? 제주도에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자, 2023년부터는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전국 학교에서도 교복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아예 그 상표권 사용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하면은 된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게 되면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교복은 앞으로
못 볼 것이다. 꽤 이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대학에 다니면은 자, 학점이라 그러죠. 학점이라 해서 대부분 이제 학점을 대학 4년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40학점. 140학점이라는 것은 한 과목을 일주일에 3시간 들으면 3학점이다 그러죠. 일주일에 3시간 들으면. 그러면 그것을 7과목을 3학점짜리 7과목을 들으면 21학점이 된 것이죠. 21학점이죠. 이것을 8학기 들으면은 이 168학점이죠. 물론 이렇게 들을 필요 없죠. 140학점이다 그러면은 뭐 어느 학기에는 21학점, 또 어떤 학기에는 16학점 이렇게 해서 140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졸업이 되죠. 이 학점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대학교에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것을 이 학점제가 특징은 뭡니까? 이 학점제 특징은 자, 과목 선택권. 자, 과목 선택권을 학습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걸 학습자에게. 그런데 지금까지 중고,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학점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자, 이 학습권을 갖고 있는 학생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택해서 학생들 그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온 제도죠, 이거. 그래서 그냥 정해진 과목, 정해진 시간대로 공부해라 라고 돼 있죠. 이것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다 길들여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교처럼 어떻게 하자? 학점제를 도입해보자 라는 거. 물론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어떤 맥락에 보면 이것도 진일보한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도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과목도 들어야 됩니다. 왜? 학교에 정해진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적성에 맞는 것만 하자. 물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또 편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수학, 과학을 싫어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학, 과학은 안 들으려고 하겠죠. 물론 이제 대학도 그럽니다. 대학도 전공 필수가 있습니다. 전공 필수라는 것은 이 학과를 지원했을 때, 이 학과에 왔을 때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된다라는 게 전공 필수제죠.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고교 교육에서 예컨대 수학, 기초 수학이랄지 또는 기초 과학이랄지 이것은 필수로 집어넣겠죠. 선택 과목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주자, 범위를 넓히자, 아마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일부 과목은 필수로 이수, 그렇죠. 필수로 해야 됩니다.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192학점. 자, 저는 그래서 이 192학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대학은 4년간입니다. 4년간 140학점이에요. 대학이 4년간. 근데 고등학교는 3년입니다, 사실은. 3년간 192학점이에요. 3년간. 물론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업은 대학이야말로 하루에 가서 그냥 3시간 듣고 뭐 2시간 듣고 듣지 않은 날도 있고 그러기는 하죠. 말 그대로 뭐 놀고 먹고 하는 대학이라 그러죠. 먹고 대학이라 그러고. 고등학교는 딱 갇혀가지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뭐 192학점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죠. 여튼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는 전인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192학점을 이수해라. 그러면 졸업이 된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안착시키기에 2023년부터 부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결국 2023년에 시작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3년부터 주당 수업량을 기존보다 170시간 줄인 170시간 줄인 2,720시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을 좀 줄이겠다는 거지 이제. 하고 수업량 감소에 따른 학력 저하 해소를 위해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한시로 시행하기로. 그 말은 결국 국어, 영어, 수학은 말 그대로 공통 필수. 뭐 우리 대학에서 전공 필수 그러듯이 공동 필수로 해서 이수하도록. 내가 싫어해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물론 이제 이것은 쉽게 이 제도 자체를 쉽게 도입하고 안착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습자에게 이 과목 선택권이랄지 또 제 적성에 맞게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상당히 진전된 정책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고교 학점제 도입 살펴봤고, 그다음에 쓰임새 불명한 대학교 입학금. 여러분들 그 대학교 보면은 우리가 대학은 8학기로 돼 있잖아, 4년간. 그래서 반드시 등록금을 내죠. 등록금은 이건 이제 등록금은 8학기 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대학교 맨 처음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 첫 해 등록금 1회 낼 때 플러스해서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도대체 입학금은 뭐냐? 이건 무슨 용도냐? 입학금이란 걸. 그래서 입학금의 불분명한 쓰임 때문에 입학금 이것을 없애자.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8회 등록금으로만 가자. 그 얘기예요 지금. 2019년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되면서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에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니까 입학금이라는 게 도대체가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이냐. 상당히 입학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맥락에서는 이 대학에서 그냥 등록금 플러스 알파. 당연히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금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대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입학금을 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필요 불가하기란 돈이다라고 또 했겠죠. 그런 맥락이 나왔습니다. 입학금 폐지가 이루어진 2017년 이전 대학 입학생 납부했던 입학금 평균 63만 7천 원. 물론 저도 대학 다닐 때 입학금 냈습니다. 이렇게 많았어요. 그동안 대학교 입학금 제도는 그 용도와 당위성이 불분명한 탓에 말들이 오갔다. 그렇죠. 도대체 그 돈 63만 7천 원이라는 입학금을 어디에 썼냐. 결국 학교 재정, 학교의 어떤 살림, 자기네들의 배불리는 것. 그랬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입학금이 사립대 같은 경우는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결국 뭡니까? 자기들 배부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입학금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입학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지금까지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학금이 없어진다. 역시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폐지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은행 정기 적금 만기 최소 1개월까지 줄어든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정기 적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했죠. 그 말은 결국 그 정기 적금을 집어넣었을 때 중간에 깨게 되면은 그게 약속했던 어떤 이자 지급이랄지 이게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빨리 적금에서 빨리 내가 또 쓸 용도가 생겼다라고 하면 해약하고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을 짧게 하자. 이것은 결국 은행 고객들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배를 채웠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자, 이것도 결국은 고객, 국민, 시민 입장에서 보는 제도다. 2023년 4월부터 은행 정기 적금의 만기가 최소 1개월까지 줄어든다. 95년 이후 27년 동안 이어진 최소 6개월. 그러니까 지금까지 1995년부터 2022년까지 27년간 최소 정기적금의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 말은 6개월 반드시 6개월 채워라 그 말이죠. 그래야 그에 합당한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6개월이 되기 전에 만에 하나 자 거기서 깨서 썼다. 안 깨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1개월로 한다. 이로써 6개월 미만의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하지 못했던 시중은행들도 1개월짜리 정기적금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달짜리죠. 이러한 변화는 최소 반년 정도는 적금을 모아야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기존의 생각에 변화왔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즘의 그 트렌드는 뭡니까? 속도전입니다. 빨리빨리야. 못 기다려. 언제 6개월간 그건 너냐. 필요하면 2개월, 3개월 하고 쓴다. 타서 받아 써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소비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텀이 긴 건 아니죠. 사이클이 긴 거 아니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그런 용도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렇게 출범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맥락이 필요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적금의 최단 만기는 규제 수단이 아니며 한국은행에서 한 말입니다. 은행과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라며 최근 목돈 마련에 6개월은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1개월짜리 최소 짧은 것으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역시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2022년 말 출산율이 0.81명이었습니다. 2022년 말 출산 0.81명. 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이 평생 낳은 아이 숫자를 출산율이래요. 그러니까 한 명을 못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0.81명이니까 심각하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220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인구가 한 명도 없다. 인구 제로. 이런 시대가 된다. 이것도 상당히 비극이죠. 어떤 맥락에서는. 그래서 출산율을 늘려야 되겠다. 거기다 또 고령화 사회는 속속들이 진전되고 2026년 3년 후 2026년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20%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빨라지고 이 사회가 늙어간다. 그 숫자 인구가 줄어든다. 우리나라 같이 인적 자원이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늘릴 것이냐 여러 방법들 지금까지 뭐 수년간 260조 원을 이 출산에 쏟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부모급여라 그래서 부모급여. 무슨 말이냐면 부모급여라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월 급여를 준다. 자식을 키운다. 자식을 낳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월. 자, 출생해서 1세. 이게 0세짜리죠, 0세. 출생해서 1세. 1년간 7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12개월이면은 840이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1년간은 84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2023년. 자, 2024년부터는 월급을 이 나이 때 100만 원 준다. 그러면 1,200만 원이죠. 부모 급여가. 글쎄요. 이렇게 해서도 출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마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2023년부터 정부가 만 0세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제도를 실시한다. 부모 급여로 만 1세는 가정 양육 시 월 35만 원. 이제 만 1세가 되면은 그러기 전에는 70만 원이고 1세가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가정 시설 구분 없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했던 영아 수당은 사라진다. 물론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를 많이 낳고 적어도 여러분들 아이는 2명 이상은 낳아야 부부가 2명을 낳아야 현 상태가 유지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200만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현재. 자,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고 또 사회는 늙어가고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면 노령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네들 일위해서 노인들을 부양하고 이런 사회,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어쩔 것인가 라는 맥락에서 상당히 암담하죠. 이런 것이. 물론 요즘은 뭐 명절이랄지 이럴 때 자기 뭐 조카들이랄지 주변에 그런 얘기 하지 말아 그러죠. 나이 묻지 마라. 취업 묻지 마라. 결혼 여부 묻지 말라. 라고 3대 금기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이 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한다든지. 물론 그것은 뭐 개개인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가치관에 따라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사람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또 남녀로 나왔을 때는 남녀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또 생산하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정상적인 사이클일 텐데 물론 또 그것도 잘못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도 꼰대란 말을 듣게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고령화 이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제도였습니다. 다음 2023년부터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집값의 상승, 물론 지금은 집값이 뭐 아주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집값이 비싸니까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것이고, 또 비싸니까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주거 개념이어야 되는데 투기 개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랄지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또 공공주택이랄지 이걸 많이 공급하고 싸게끔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걸 막아야 되겠죠. 투기를 막아야 되겠죠. 그런 맥락이에요.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 중 34만 호를 70% 정도 되죠. 19세에서 39세의 청년층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미혼 청년에게 미혼 청년 5만 2,500호를 특별 공부하고 나머지 신혼부부에게 15만 5천 호를 배정한다. 물론 이런 정책이 사실은 주거 정책이 안정되게 되고 집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요즘 뭐 영끌이랄지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런 큰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혼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이렇게 부모 급여랄지 국가에서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은 또 교육비 지원도 해주고 한다면은 아마도 뭐
결혼이 용이할 것이고 또 출산율도 늘어날 것이고 집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싸고 양육비가 비싸고 여타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결혼, 출산을 꺼린 거 아닙니까? 자, 나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의 공급이랄지 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가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023년은 개묘년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 공무직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에게서는 이런 바뀐 내용들이 한차 이제 올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2023년 달라질 것들,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